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런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후 2년 내에 동종업계 및 경쟁업계의 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이게 바로 경업금지 조항인데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경우에도 2023년 3월경 하이브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 동안 국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수만은 2026년 3월까지는 국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걸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이수만의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핵심 인물이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업금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은 현실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는 사용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이란 어떤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와 동종업체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기술,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업금지 약정은 퇴사 후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업체나 경쟁업체에 취업을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우리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는 크게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입니다. 이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영업기술이나 지식, 고객 정보, 고객 리스트, 영업상 신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특정한 영업을 하면서 쌓아온 고객 리스트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겠죠. 반면 동종업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을 해서 근로자가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을 정도로 보호할 만큼의 이익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사용자가 가진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던 근로자가 이런 지식을 가진 채로 다른 업체에 취직을 하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의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핵심 기술이나 영업 전략을 다루는 임원급 또는 팀장급 직원이었다면 아무래도 일반 사원보다는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테니까 경업금지 약정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되겠죠. 세 번째, 경업 제한의 기관과 지역, 직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한을 하려고 하면 적당히 제한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경업 제한 기간이 막 10년씩 되면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1, 2년 정도가 유효한 경업 제한 기간이라고 보고 이를 지나치게 넘는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경업을 제한하는 지역과 직종도 한정적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종업계나 유사업계뿐만 아니라 무관한 업계의 취업까지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네 번째,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입니다. 앞서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경업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취직을 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직 중에 급여만 지급한 것으로는 경업금지의 대가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5번째,
근로자의 퇴직 경위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귀책, 예를 들면 정리해고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경업금지 약정은 이런 약정을 할 만큼 사용자에게 보호할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영업기밀이나 고객 정보를 다루는 지위에 있었어야 하며 경업 제한의 기관과 지역, 직종이 제한적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이 경업금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업금지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려면 일단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정보 등을 다룰 정도로 어느 정도의 직위에 있었어야 하고 경업 제한 기간을 1, 2년 정도로 정하고 제한 지역도 서울과 수도권 아니면 경상도 이렇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이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로 연봉을 상당히 인상시켜주거나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요. 이에 더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